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무수히 입을 맞추고 가지 않은 다음에야 저리 황홀할 수 있겠는가? 한 시인이 표현한 단풍입니다. 이번 주말 강원도 단풍의 절정이라네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울긋불긋한 풍경은 이미 절정인 듯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왜 이렇게 뻥이 심하냐? 뭐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국감장의 국회의원 얼굴들. 게다가 또 새빨갛게 칠하나 싶은 색깔로 논란. 아, 여의도는 지금요 온통 울그락불그락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SPC 그룹 계열의 한 제빵 공장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 장례식장에서요. 그 피해자분의 장례식장에서 정말 국민들을 열뻗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빵을 만들다가 숨졌는데 그런데 그 근로자의 빈소에 SPC 측에서 네. 빵을 2박스를 전달했다고 해서 그 2박스 안에 뭐 단팥빵, 땅콩 크림빵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유가족이 이게 뭐 그냥 상조용품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장례식장 직원한테 이 빵 누가 갖다 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례식장 측에서 이거 회사에서 조문 답례품으로 주라고 해서 갖다 놨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지금 장난해요? 장난합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섭섭한 것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숨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빵에 이 들어가는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빵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책임 소재의 논란이 있는 이 회사에서 빵을 갖다라는 것이 과연 유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리꾼들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를 강력히 질타하고 있어요. 선을 넘었다. 상식적으로 너무한다. 회사에서 말리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 그리고 유족들이 그 빵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냐. 음주 사고 사망자에게 술 보낸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회사 쪽에서 유족들 마음 다시 한번 헤아렸으면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 20일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더 이상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자룡 변호사님, SPC 측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어떠한 해명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사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이제 상이 당했을 때 지원하는 상조 지원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말 자체에서도 이 회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특별한 마음 아파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SPC는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 태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것은 오히려 저도 이 기사를 봤을 때 뭐 조롱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쾌했는데 직원에 대해서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회사 측에서는 유족에게 특별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이란 말 쉽게 흔히 쓰는 표현으로 관행이다.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그 상조품으로 관례적으로 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뒤집어 보면 뭐예요? 관행으로 해왔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에 대해서 누가 깊이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 상당했어? 빵 줘. 이거랑 뭐가 달라요? 자기 가족들이 상당해도 이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여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기자회견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이 그 슬픔을 잊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저희 제작진이 아래 자막을 안 달아드렸더라면 시청자 여러분 귀에 들리셨을까요? 허영인 회장님, 사과하기 싫죠? 사과하기 싫었죠?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앞서 말머리 열기 전에 현장에서 안 들리니까, 현장에서도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립니다 했잖아요. 사과하기 싫어요?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사고가 나고 나서 뭐 휴가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사고 현장 기계를 가림막으로 대충 가려놓고 그 동료들을 그 옆에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금 허영인 회장도 오늘 지금 양재동 SPC 본사에서 보신 것처럼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는데요. 지금 1,000억 투자해서 3년 동안 앞으로 뭐 안전관리 경영위원회도 설치하고 전사적인 안전 진단하고 뭐 근무 환경 개선하겠다 약속했지만 이게 진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요. 지금 2인 1조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누가 한 명이 있었으면 비상 중단 장치 그것만 눌러줬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 특성상 실질적인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기계들도 9대 중에 7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짜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요, 요 근래 기업 문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상생입니다. 상생. 이게 상생입니까? 근로자는 그냥 하나의 기계 부품만도 못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인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은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기업들이 상생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처절하게 반성하세요. 그리고 차제에 SPC 그룹의 사고로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로 지금 해당 가맹점주들은요, 애꿎게 피해를 당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불매운동 번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뭔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불상사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뭐 이름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돼버렸죠. 마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공화국이다. 하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최근에 이 마약에 관련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남성 2명이 고속버스 정류장을 저렇게 서성이고 있죠. 좀 이따가 남성들은 손에 든 저 검은 가방을 수화물 센터에 맡겼는데요. 잠시 후 가방을 건네받은 버스 기사가
버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니까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 내용물부터 급히 확인하는데요. 이 가방 안에는 필로폰 100g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제는 하다 고속버스라는 운송수단을 마치 물건을 주고 건네받는 택배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예, 너무 참 답답한 소식인데요. 마약 유통이 전국에 망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배달이 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까지 온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저 영상 속 장소는 경남 김해 여객터미널입니다. 네. 이 남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배달하냐면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여기에 들려서 마약을 가져가요. 이게 비대면 거래 방식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설명해 드린 이 던지기 수법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국내에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한 일당인데요. 보통 이제 SNS를 통해서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고 배달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꼬리가 잡혔습니다. 아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가 필로폰 판매책 21명 그리고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48명을 검거해서 이 중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가방을 차에 실었던 버스 기사님이 뒤늦게 이 뉴스를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기사님 또 무슨 죄입니까? 왜냐하면 물건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기사님이. 그런데 저때 이 운송이 됐던 이 필로폰의 양이요. 무려 100g이에요, 100g. 100g 하시면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 1kg도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 한 사람이 필로폰 1회 맞는 게 0.0 몇 이런 그램이래요. 그러면 이 100g이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시죠? 엄청난 양인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책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 약 985g가량을 1억 2천만 원 상당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구자령 변호사님, 진짜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파고든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편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악의 꽃을 피우게 되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비대면화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받고 그리고 대포 통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수거책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처럼 이 알바생을 고용하기 때문에 이 알바생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또 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퀵서비스는 물건 주면 그냥 배달하거든요. 이 사람을 덮쳐도 자기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잡히기 때문에 아까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분처럼 영문도 모르다가 내가 이용당했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경찰들도 굉장히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추적해야만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한 압수품을 보면은 필로폰만 374g. 근데 보통 필로폰이 1회 투여량이 0.03g을 희석해서 0.03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2,000명이 어머, 동시 투약할 동시 정도. 투약하는 게요? 예, 그게 한 조직에서 일부 범죄만 가지고도 압수가 됐거든요. 어허. 이거는 정말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옛날에 아편 정쟁에서도 보셨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좀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예, 최근에 우리 길거리나 식당 가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아, 너무 맛있어서 중독이 된다라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 아하.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품 표시 등에 관한 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밥, 떡볶이 학생들도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마약이 마치 좋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뉴스파이터 많이 보시는데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다른 예쁜 이름 써주시고 마약이 들어가는 이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신. 장사하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아니 그거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알린 건데 그 정도도 못 쓰냐 하겠지만 앞서 전혜연 평론가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이런 표현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과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차제에 인터넷상에서 나라를 어떤 애국심을 뭐 하잖아요. 그런 표현도 차제에 네티즌 분들이 자제하는 네티켓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금요일이니까요. 분위기 한번 바꿔볼게요. 한 시상식에서요. 깜짝 고백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스타가 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서 징역 살고 싶어? 관장님, 진실의 방으로. 아니야, 괜찮아.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왜 자수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양심. 그래, 대답하지 마. 형은 어차피 네가 말 안 해도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예,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상 마동석 영화배우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중학생 때인데 제가 로키라는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으면 이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고 영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복싱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잘못됐었습니다. 근데 시합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머릿속엔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네. 예, 그렇지만 그때부터 했던 그 운동이 제가 액션 연기를 하고 액션 영화를 만들고 이 범죄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 스태프 배우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제 아내 예정화 씨와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막 있어요. 뭐 로키 좋아했다. 뭐 그런 거는 뭐 저기 나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아내 예정화 허주면 사람 결혼했어요, 마동석 씨가? 작년부터 유부남이셨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죠. 어제 수상 소감에서 이 사실은 두 사람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건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내 예정화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려지게 됐어요. 어머. 네, 소속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 상태가 됐다고 하고 결혼식은 바쁜 일정 탓에 추후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게 어제 다 드러나게 됐네요. 와, 저분이군요. 예정화 씨, 피트니스 코치 겸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신 예정화 씨인데,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동료 연예인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마동석 씨가 최근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스스로 제작하고 출연도 했었는데 어허. 그 영화 제작진들 네. 그리고 마동석 씨 측근들 다 알았답니다. 어허. 다 알았는데도 측근이 불구하고 있어요, 측근. 측근 당연히 있죠. 그런데 네네. 아니 그 마동석 씨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측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마동석 씨가 직접 스스로 밝힐 때까지 함구했다는 와. 거예요. 근데 연예계라는 게 원래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업종인데 그 측근들이 하나같이 다 함구를 했다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철통보안을 아하. 지킨 것 같고 그런데 약간 티는 냈다고 합니다. 음흠. 그 측근들이 후배 이제 배우들이 예정화 씨한테 그 전에 형수라고 했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민자를 붙여가지고 형수님이라고 불렀다고 오호.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마동석 씨는 예정화 씨란 사람하고 사귄 지 얼마나 됐나, 혹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나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2016년부터 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고 어머, 그래요? 사실상 공개 연애였다고 보고요. 지금 마동석 씨는 52세, 예정화 씨는 35세, 17살 나이 차도 또 한때 관심을 모으기도 그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분명 그럴 것 같은데요. 도둑. 너무 멋진 도둑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마동석 씨가 2020년 칸 영화제에 갔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장가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지난해 이터널스에서 히어로로 등장했었죠. 영화 그 프리미어 행사에서 이 예정화 씨와 동행을 했었는데 안젤리나 종료에게 예정화 씨를 나의 피앙세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 6월 윤계상 씨의 결혼식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는데 윤계상 씨 하면 또 범죄도시 첫 번째 편에서 같이 나왔었죠. 윤계상 씨는 그때 그 유명한 니네 누군지 아니 하는 장첸으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피앙세에서 이젠 진짜 어엿한 아내가 되신 예정화 씨가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도시 1편에 깜짝 출연했었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상사 되세요? 예. 화장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손해배상 청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력반 형사인데 그 나중에 고생 많으시네요. 힘드시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분인가요? 아, 이 역할 하셨던 분이 예정화 씨였나 봐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 장면을, 백선 변호사님. 그렇죠. 저도 지금 보고 알았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유명한 분 같은 경우는 마동석 정도 되면은 나중에 깜짝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비밀 연애를 하다가. 근데 마동석 씨도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밀 연애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넘버원이 마동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모자에 뭐 머플러에 뭘 다 가려도 팔뚝이 나오잖아요. 팔뚝! 네, 팔뚝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마동석 씨도 나름 비밀 연애를 한번 해보려고 네.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밥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야, 마동석 감기 걸렸나 봐. 그러니까 저 몸만 봐도 마동석 씨란 걸 알기 때문에 네. 비밀 연애를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분이죠. 아니 근데 진짜 팔뚝은 진짜 감출 수가, 아무리 옷을 위에 덮는다고 해도 진짜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마동석 씨가 쓴 마스크 또한 눈길을 끌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구자령 변호사님? 네,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네. 그 마스크에 곰돌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마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어허. 네티즌들이 아예 이제 모르는 분들은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 뭐 세상에, 이랬지만 이거 아니 덩치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마동석 씨의 별명이 마블리거든요. 아하. 마동석과 러블리를 합친 건데 마동석 씨가 사실 몸은 인간 병기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악역 쪽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진 배우기 때문에 선역을 맡고 코믹한 역할도 잘 소화하시면서 마블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팬들에게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팬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저렇게 큰데 꼭 이상하게 작은 마스크 쓰고 나온다. 그래서 눈에 더 띄는데 일부러 그거 즐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남이 갖다 줘도 자기가 성향이 안 맞으면 못 쓰잖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네. 마동석 씨도 저렇게 아기자기한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저 마스크 유행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과 사랑 두 토끼를 잡은 마동석 씨인데 일단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마치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허. 하면은 좀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제대로 결혼식을 올릴 시간이 없거든요. 마동석 씨가 엄청나게 바쁜데 네. 일단 범죄도시 시리즈를 마동석 씨가 스스로 제작을 하면서 주연도 하거든요. 어허. 그 자체로 굉장히 바쁜데 네. 한 편만 그렇게 해도 바쁜데 두 편을 동시에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 제작하는 와중에 자기가 또 별도로 영화 출연도 하고 있어서 어허. 11월 달에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 또 개봉합니다. 와. 그거와 별개로 해외 일정도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하. 진짜 바쁩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그런데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이렇게 바쁜 것도 즐거운 비명 아닌가, 비명을 지를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시상식 자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동석 씨뿐 아니라 또 이 자리를 빛낸 스타가 있었다면서요, 하정은 평론가님. 이영애 씨가 등장했는데 어머. 이영애 씨가 혼자 나와도 굉장히 화제가 될 일인데 남편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어머. 정호영, 이호영의 부부가 어허. 그 시상식장에 같이 나와가지고 네. 송강호 씨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고 합니다. 아, 이 그래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뭐 같이 건배도 하고 네. 이영애 씨랑 정호영 씨가 뭐 귓속말도 나누고 네.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네. 저 부부가 그동안 이제 연애할 때 다른 매체에 의해서 말하자면 폭로 보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TV에 출연한 적은 있는데 공개 석상에 저렇게 나란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 자리인데 일단 남편과 같이 나왔다. 이거 부부금실 자랑하는 거예요. 뭡니까, 허지연 변호사님? 남편이 아마 이영애 씨 외조를 정말 또 잘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남편도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두 사람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도 엄청 화제가 됐던 게 나이 차이가요.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남편이 20살 연상인데 굉장한 동안 외모로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또 쌍둥이 남매를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씨는 뭐 결혼하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렇게 스크린과 또 내조를 하면서 아이들 또 키우면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정호영 씨 남편이 재산이요. 한간에 2조 원에 달한다. 엄청난 부자다. 이런 얘기가 대박 또 사건이네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무기 중개로 좀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게 아니냐 이런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이영애 씨 법률 대리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이 본업이 해외 통신사하고 이제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일군 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영애 씨가 이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방산 사업 관련해서 낸 게 아니라 이영애 씨 부친과 또 시아버지 모두가 6.25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금을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돈이 많다고 무턱대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건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조금 자제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애 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CF는 많이 나와.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잘 못 봐. 뭔가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혜연 평론가님 실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두 쌍둥이랑 있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또 대중들에게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사진 보면서 드는 생각 저도 비슷할 거고 댓글도 보면 비슷한데 어떻게 쌍둥이 사진 보면서 닮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제가 보기엔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닮았고요. 자, 사진 보시면 아들과 같이 자전거 타는 모습 SNS를 통해서 2020년 공개했고 또 딸과 함께 찍은 사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진짜 화보 같아요, 진짜. 아니 따님의 눈매가 광고 화보네요, 저건.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네. 광고 화보이기도 하고 네. 또 뭐 2013년, 2015년, 2016년에는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화보 찍기도 하고 한때 또 방송에도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영애 씨가 아이를 낳고 공백기를 갖다가 14년 만에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아이가 실종된 이후에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엄마의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 저는 사실 극장에서 보다가 울었거든요. 아마 이 엄마가 되는 시간을 가졌던 이영애 씨가 어떤 모성애를 연기하는 그 진정성이 많은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부분의 뭐 연예인분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 특히 자녀를 SNS 통해 공개합니다만 사실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뭐 자녀의 주로 이제 뒷모습만 나온다든가 실루엣만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데 이영애 씨는 아이들 다 SNS 통해 공개를 하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보통 이제 부모 연예인들 중에서 본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대중매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영애 씨는 본인은 신비주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 연예인은 아닌데 그런 그 자신의 활동 패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자녀는 또 많이 노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영애 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소탈하게 또 자녀랑 저렇게 또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녀를 저렇게 본인보다도 더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게 자녀를 저렇게 노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많이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자랑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백성문 변호사님 팬분들은 이제 쌍둥이 육아 이제 웬만큼 잘 자랐으니까 제발 저희한테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 목소리 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영애 씨가 지금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쌍둥이 아이의 또 엄마로서의 역할과 또 본인의 작품 활동도 지금 같이 배우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유럽 성당에서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쌍둥이 딸 합창단 공연 때문에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는 엄마로 방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 13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팬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이제 뭐 청룡영화제에 이제 뭐 딸이랑 딸이 이제 자기 청룡영화제 갔다 온 거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근데 벌써 왔어? 그래서 저 기생충 나온 그 박수단 배우 사인 받아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엄마지만 어느 정도 크면 우리 엄마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건 금방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영애 씨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영애야. 야. 근데 뭐 그게 뭐 그러니까 결국 이 딸들한테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주 최강 대스타 이영애 씨지만 네. 딸들이 보기엔 그냥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참 대단해요.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 남매한테는 내 엄마가 이영애다. 이게 그래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데 출산 후에도요. 작품 활동했대요. 그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병사 3시 입은 총상은 모두 11개였죠. 10개는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이 남은 하나는 뭘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내 아이 윤수. 이 형 본 적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 결혼 후 출산 후에도 뭐 조금 전에 보셨 나를 찾아줘 이런 작품도 계속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자령 변호사님, 사실 어떤 스타가요, 특히 여성 스타가 결혼과 출산 이후에 잠시 공백기를 가지면 예전에 영화롭던 전성기가 좀 지나가서 아 옛날이를 외친단 말. 근데 지금 이영애 씨는 오히려 제2의 전성기란 말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활동과 관심에서도 그렇고 연기력에서도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영애 씨 본인도 남들은 공백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내 삶과 배역에 있어서 자양분이었다라고 아하. 평가하면서 내 눈빛과 감정선의 떨림 이런 거에서 충분히 난 달라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이영애 씨가 굉장히 일찍 데뷔했거든요. 근데 20대 때도 이미 스타였지만 그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는 CF 스타였어요. 산소 같은 여자라고 불렸잖아요. 20대 내내. 맞아요. 그것도 사실 CF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였거든요. 네. 배우라고 하면서 인정받았던 건 사실 3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로서 쌓아가는 커리어는 갈수록 연기가 깊어지면서 나중에 더 인정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배우들이 하는 얘기가 배우라는 직업은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드러내서 연기에 반영하라고 배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영애 씨의 그간의 공백은 사실 공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자양분이고 그 세월을 배웠고 그 세월의 배움이 연기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영애 씨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상식에서 빛났던 스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 안성기 씨도 등장했습니다. 안성기 씨가 요즘에 혈액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에 배창하 감독 데뷔 40주년 특별전에 참여도 했었고 네. 그때는 안성기 씨가 가발을 쓰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 14일에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회장 회고록 출간 기념회에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 이제 이번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참석을 했는데 모자를 눌러쓴 것을 보니까 아직 머리카락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석을 해서 안성기 씨가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뜻 화면상으로 보니까 모자를 쓴 그 뒤쪽에 보니까 머리를 짧게 아마 거의 삭발 가까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모자를 쓰는 것 같은데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 영상에서는 글쎄요 딱히 우리가 뭔가 감을 잡지는 못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또 팬분들은 지금 안성기 씨 건강이 좀 나아졌을까 여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안성기 씨 좀 부은 듯한 얼굴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기에 또 있다고 합니다. 치료랑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운동도 시작을 하셨대요. 야외 활동 거의 못하고 3개월 정도 운동을 거의 못하다가 다시 운동도 조금씩 시작할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부어있지만 미소는 여전히 멋있으시니까 네. 빨리 쾌유하셔서 영화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시상식에 참석했던 안성기 씨의 모습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 축제를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뜻깊게 자랑스럽고 빛나게 해주신 5개 부문 수상자 여러분, 한 해를 빛내주신 영예로운 수상자 5분에게 뜨거운 축하 박수를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참석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통해 안성기 씨는 저 5개 부분 수상자 등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저 자리에 나와준 안성기 씨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나라 영화계 전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안성기 씨 굉장히 목소리 좋잖아요. 네. 뭐 CF에서도 안성기 씨 목소리가 항상 저희 귀에 많이 박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상 관련해서 읽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 목소리에 힘이 기력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열심히 회복해 나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안성기 씨의 온전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하루빨리 다시 듣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실 안성기 씨가 어떤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전현 평론가님, 투병인 것을 밝히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대중들, 특히 공식석상 또 많은 영화인들 자리에 나선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기가 있는 배우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몇 명일까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떠오르는 이름은 안성기 배우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밝혔듯이 영화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영화를 떠나 생각하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이 일인 만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셨고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금 이제 투병 관련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 머리가 좀 빠져서 가발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발 쓰고 일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머리 상태 보여주는 거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영화 라디오스타 장면 잠깐 나왔는데 맞아요. 박중훈 씨에게 우산을 탁 펼쳐지며 빙긋 웃는 그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영화 팬들,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맞아요. 본인도 저렇게 용기를 내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희가 안타까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큰 용기와 응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성기 씨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내 뜨거운 사회 문제였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진짜 분통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덕을 봤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던데 이건 대체 무슨 얘기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통으로 분통된 사람, 터진 사람 많았을 텐데요. 하나 순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 검거에 이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전북 익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네. 노름을 하던 도박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그것도 유유히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있었던 사람들 숫자가 무려 31명이나 있었고요. 세상에. 대부분 중년의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경찰 인원이 한 뭐 300명 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31명 노름판에 있던 사람을 다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도박장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네. 일단 총 책임자를 창고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가 있고 음료 타주는 사람을 바카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네.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문방이 뭐냐면 망 보는 사람. 문방구가 아니라 망 보는 혹시 사람. 경찰이 올까봐 낯선 사람이 어머. 나타나면 이제 지금 위기 신호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문방인데 네. 그 위기 신호를 뭘로 알리냐면 카톡방에서 메시지로 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속이 네. 지난 일요일에 있었는데 네. 일요일 날 카톡 그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네. 카톡방이 먹통이 돼서 어머. 이 문방이 날린 경고가 카톡방에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손에 화투패를 그대로 쥔 상태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얘기를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톡 사태는 분통 터져요. 어쨌든 이거 하나는 일단 덕을 본 거긴 한데 아니 얼마나 노름에 빠졌으면 경찰이 그것도 유유히 들이닥쳐도 몰랐을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통 도박하는 현장을 보면 정말 초집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경찰 그런가요? 들어와도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도박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명이 문방입니다. 문방이 경찰 떴다. 그러면 이제 카톡이든 전송을 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돼요. 돈도 챙겨야죠. 도망갈 준비도 해야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찰을 이게 막고 버티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현금 챙겨 나갈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문방이 알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네. 경찰이 문 따고 들어왔는데 다 화투를 하고 아이고 있다가 세상에. 모두가 앉아서 화투 다 동양화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네. 조용히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영화 타짜의 대사 있잖아요. 눈은 손보다 빠르다 뭐 그런 대사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카카오톡으로 빨리 경찰들 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알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 뒤에 뭔가 싸늘하다. 경찰이 보고 있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짜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아마 이분들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타짜의 아귀가 오한마 들고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공포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런 공포 잊지 말고 다시는 도박 안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네. 이거 지금 도박죄로 31명이 입건됐고 네. 도박 자금 1,200만 원을 압수를 했는데 어허. 1,200만 원에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박에 걸린 돈 곱하기 판수가 도박 그 판돈이 됩니다. 그래서 10판만 했어도 이거 억대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 판수에 따라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10억 이상 판돈 걸렸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건 절대 이것도 사회 정신을 좀 먹는 거예요. 노름도.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28년 전입니다. 28년 전 바로 그것도 오늘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일이 28년 전 오늘 일어났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이고 맞아 세상에 세상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예, 1994년 10월 21일 바로 지금 보신 영상의 그 날짜입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112, 119에 이거 장난 전화가 아닌가 싶은 전화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어머.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이런 세상에. 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니 뭐 이런 장난 전화가 다 있어라고 치부를 했는데 이런 유사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때가 이 등굣길 출근길이다 보니까 이른바 대바람부터 저런 전화가 걸려오니까 물론 당시에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장난 전화로 오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면 빨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오전 7시 40분입니다. 나중에 실제 무너졌다는 걸 확인한 건 그로부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지난 그 8시 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구조 골든타임 놓친 거 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 기억이 더 생생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성수대교가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다리거든요. 제가 압구정동 쪽에 살고 있어서 지금도 저 당시에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저 성수대교 5번, 6번 교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당시에 차 6대가 추락을 했고 6대 추락한 차 안에서 안타깝게도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인재였고 참사였습니다. 사실 저 이제 추락한 차량 중에는 뭐 지금 사진과 영상에도 잠깐씩 나왔습니다만 버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자 상당수가 인근에 이제 학교가 있었잖아요. 어느 학교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등교하는 학생들이 탄 버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시내버스 한 대에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시내버스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가는 버스였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교각에 이렇게 걸쳐 있다가 뒤집히면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났었는데 그때가 또 아침 시간대라서 등교하던 학생들, 교사들, 직장인들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강북에 살던 학생들이 강남에 살던 학생들이 강북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강을 건너서 등교하다가 그렇게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 이후로 강남북 교차 배정이 금지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 때가 참 글쎄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28년 전 오늘 당시에도 금요일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사가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 뼈아프고 안타까운데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다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허. 동아건설에서 지을 때부터 이렇게 잘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시공 방법도 바꿔치기 하고 재료도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부실을 안고 있는 다리였습니다. 근데 79년부터 한 번도 정밀 안전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네. 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16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를 어떻게 교통통제하냐. 야, 무너지진 않겠지라고 해서 넘어갔고 사고 전날에도 균열이 발견되니까 그냥 철판만 깔아놓고서 그냥 차량을 운행하게 했거든요. 심지어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이거 균열이 있습니다라고 신고가 왔는데 그것도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발생시킨 사고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기보다는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인재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허주현 변호사님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네, 당시에 이게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아건설과 서울시 관련자 17명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기는 했는데 지금이야 뭐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설계자나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형법상 일반 법리로 가서 이 사람들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봤더니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체적인 어떤 복합적인 과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고 전원 석방이 된 겁니다. 당연히 항소를 했죠.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대형 참사 같은 큰 결과를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과실범들도 모두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벌 근거는 마련했지만 수위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동아건설 현장 소장과 또 서울시 관련자 2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사람이 30명이 넘게 죽고 17명 넘게 다쳤는데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굉장한 비판이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다만 이제 성수대교를 건설했던 동아건설은 대외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하락했고 또 외환위기까지 거치면서 2001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참사를 겪고도 비슷한 일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잊지 못할 그 사고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진 지 8개월 정도 지났으면 다리 복구도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 백화점으로 불리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빨리빨리 효율성을 중시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냐라는 비판이 일어났는데 1970년에는 와우 아파트가 붕괴됐고요.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또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아까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담화문에 만들어진 사고라는 그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효율, 빨리빨리가 낳은 이 고도 성장의 그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저 때가 28년 전입니다만 그리고 27년 전에 있었던 사고를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2022년에 대한민국의 안전 현주소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